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권순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분을 모셨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 힘든 인터뷰 네.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저희, 이 기회에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또 저한테도 영광이죠. 네. 사실 저희 정치 신세계 UBC 좀 들어보신 거 있나요? 지난번에 네. 한번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꼭 네. 들어야 된다고. 그 제 얘기가 나가서 우리 대표님 특집 그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막 떠들었는데 대표님 제가 없을 때 들으시면. 훨씬 낫구나. 오늘 제가 나와서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 혹시 저희 멤버들 그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네네. 예. 네. 누구? 또 유권자처럼 구시네. 우리 지역에 가면 악수하면 저 아세요? 그래서 안다 그러면 예. 자기 이름 말해보라고 그럽디다. 자, 이거는 그냥 통과. 사실 제가 그동안 대표님 뵙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약간 아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시종일관 아부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편파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종일관 아부 모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2016년 전당대회 때 저도 그 현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사실 뭐 방송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원래 대표님 지지 안 했다가 전당대회 따라다니다가 네. 지지하기로 네. 마음을 바꿔먹은 네,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촛불 집회,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 경선, 대선 무수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 네, 사건들이. 이 과정들을 넘어오면서 네. 솔직히 말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하죠. 예. 네.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면 네. 이게 계속 압이 잔뜩 올라가지고 네. 진정이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는. 네. 잠이 안 줘. 그럼 수면 부족 현상에 막 좀 시달리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못 자면 신경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리고 몸도 좀 처지고. 계속 그런 상태죠. 막 연속해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박이 생기고 그러죠. 네. 그 상황들이 너무 진짜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2015년도에 그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최고위원이 되셔가지고 당을 지키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인연과 소통에 대해서 좀 이 인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 대통령님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 대통령님은 기억을 못 하실 건데 제가 이 새천년 민주당을 지키는 쪽에 남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하여간 좀 그때 대통령이 청와대 계실 때. 네, 하여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합류 안 했다고 저를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는구나. 네. 예를 들면 제가 선거 떨어지고 이제 제 보좌관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어차피 보좌관도 실직자니까 백수가 되는 거죠. 백수가 되니까 그 한두 달 정도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걸 이제 위로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치 자금을 잘못 썼다. 또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길래 이런 정치 탄압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항의성 전화를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민정수석이셨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피해자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만 원래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기회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2015년 2월에 그 문박 전당대회가 있었죠. 아주 치열했어요. 치열했죠 그때. 치열한 싸움이었으니까. 치열한 그 전당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문 대표가 되시고 이제 그 최고위원직을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사실은 별로 저는 인연도 없었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정말 그 인연도 없고 네, 잘 되시길 바란다. 멀리서 응원하겠다. 대면 한 거네. 그리고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 그런 자리는 저처럼 선출직으로 여러 번 경험한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고 늘 당을 아끼는 입장이니까 저는 항상 백의종군을 할 테니까 그 외부에서 훌륭한 분한테 자리를 배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당세도 확장이 된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급하게 저한테 이 밤중에 결정해 달라.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진짜 고민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면. 결단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좋게 결단을 했어요, 제가. 결단을 하게 되신 심리적. 우선은 그렇게 하여튼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거는 제가 필요한 때 나아가는 것이지 뭐 백의종군하겠다 하는 것도 뒤로 너무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빼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당신이 헌신할 자리요. 딱 찍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또 들어주는 거죠. 추다는 큰데. 네. 네. 어떠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우리 대표님에 비하면 정치 입문이 한참 후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치권도 선후배를 좀 따지고 경험도 좀 따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 취급하는 경향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치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고 나올 수 있고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그때 한번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다선의 오래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정말 아마추어셨죠. 솔직히 평가하자면.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유익합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 안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좀 많이 미숙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때 그런 보완 역할을 하라고 내가 있구나를 그 후에 많이 아주 체감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뭐 그런 정치 경험이 짧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분위기에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로 한번 울고 먹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러나 여전히 어떤 그 기성 정치와 다른 차별화된 그런 탈권위 탈정치에 대한 그 호감도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굉장히 그 압축적인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의 당이 아주 그 난파선도 그런 난파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당 대표를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 고도의 압축 성장기를 거치신 거죠. 압축 학습, 압축 경험.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진짜 뭐 한 10년, 20년 겪을 거를 거의 1년에 그냥 다 겪어내는. 근데 그 당시 2015년을 돌아보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뒤에 지나서 보니까 2015년에 있었던 지금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 그분들과 이미 그때 악연이 좀 쌓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문모닝, 문이브닝 하시던 박지원 대표께서 거의 이제
그 추모닝 하는 식으로 네. 대표님은 그러니까, 계속 저를 보면 문재인이 보인다 이렇게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딱 나타나면 제가 그 추미애가 아니라 문미애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계속 저를 상대로. 문미애. 네. 아, 진짜. 어떠세요? 그 네. 대표님이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아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약간 네. 처음에 좀 부족해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었듯이 네. 사실 대표님 취임하신 이후에 제가 이제 당내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저런 정치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대표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기에. 그리고 실제로 언론의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표님 본인 스스로를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 없어요. 그냥 앞면과 뒷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추미애는 어떻게 반응한다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코스가 정직하죠, 저는. 네. 어떤 뭐 변화구를 던지거나 하진 않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틀리게 나가면 반드시 추미애는 분노하고 어떤 반응을 네. 보일 거다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을 자꾸 좀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전 거기에 가차 없이 단호하니까 거기에 좀 끌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의 불만이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네.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우리 대표님의 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네. 사실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 때문에 당이 자꾸 힘들어지지 않느냐,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때 유통된 적이 있었어요. 질 것 같았으면 네. 그런 공격을 안 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니까 앞서 달리는 말에 대해서는 잡아당기고 견제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다른 실책을 했다 빌미를 줬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뭘 하더라도 네. 어차피 견제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뭐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시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별로 개념치 않아요. 사실 외부의 어떤 그런 네. 공격은 정말 개념치 네.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사실 그때 보면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 선 총리 후탄핵을 기억하실 거예요. 광장에서 네. 민초들은 생업을 다 포기한 채 나라가 먼저 네. 바뀌어야지만 그 다음에 내 삶과 내 자식의 그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절박했잖아요. 네. 근데 정치권은 이걸 하나의 정치적 기회로 줄타기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선 총리 후탄핵이라는 광장의 민심과 전혀 다른 광장은 대통령 조기 퇴진 아니면 탄핵 그렇죠. 이렇게 예. 나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긋나는 예. 그런 모양새를 보인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거에 사실은 연연한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내 그 정치 셈법이 좀 더 플러스되지 않을까. 네. 주판을 튕기던 분들이 이렇게 좀 부안해동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전적으로 네, 지금 동감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인터뷰할 때 살짝 막 반론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해버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 지금 8개월 차 며칠 이틀 전에 신년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다양한 의제를 쭉 펼쳐 놓으셨는데 그 중에 대표님께서 뭐 많지만 그 중에 중점적으로 당에서 좀 뒷받침해야 될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경제면 뭐 경제 사회 또는 뭐 그 지방분권 개헌까지 뭐 물론 외교 지평까지 평화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선 저도 경제면에 있어서는 사실 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을 바탕에 깔고 네. 그 아주 아래에는 이 공정이라는 네. 기조가 있어요. 공정 위에 그런 과실을 함께 나누자, 양극화를 해소하자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혁신성장이라는 모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양극화에 대해서는 당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구사를 해왔지만 네. 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당이 역시 주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당이 그 혁신성장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걸 제가 맡았어요. 네. 위원장 맡으셨죠? 당 대표가 네. 특별위원장을 맡는 것은 네. 아주 이례적인데 네. 이제 그걸 직접 맡은 것은 바로 그 직접 챙기시겠다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정책 기조에 네.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같이 협업을 한다 이런 그 결의를 다진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혁신 성장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도 하는 것이고 네. 또 거기서 실제 유의미한 일자리를 발굴해내는 것이고요. 또 한편 우리가 농업 그러면 실제 무슨 굉장히 올드한 네. 이게 구산업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농업은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좀 해보자.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을 좀 해보자.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이나 여러 가지가 기성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적으로 진보하고 혁신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일자리가 나오게끔 한번 주도를 해보자. 그래서 한번 깨워보자. 의미 있게. 뜬구름 잡는 그런 네.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불안해하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혁신을 해가지고 이게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끔 그런 설계를 해보자. 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청와대에서도 지금 네. 혁신 정장을 네.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정부 단위에서도 네. 추진할 거고 네. 그러면 이게 혁신 성장이라는 하나의 과제도 당정청이 같이 네. 네. 연결되어서 이제 네. 움직이겠다는 네. 그런 거죠. 네. 네. 예,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지금 현재 당정청 관계가 네. 정말 지금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게 과거의 그 어떤 형태보다도 네. 정말 긴밀하게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물론 그 내부 속사를 또 들여다보면 뭔가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안 그런 조직은 없으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자평을 한번 해주시죠. 종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선거에 유리하면 결합이 됐다가 불리하면 이별을 하는 네. 탈당도 요구하고. 네. 대통령 보고 탈당하세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각자 불행한 거죠. 그 청와대는 뒷받침해주는 당을 이 정치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네. 또 내부의 그런 갈등 관리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고 이제 그런 걸로 피차 불행해지고 이제 정권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귀결이 되고 네. 그렇게 돼서 이번만큼은 제가 딱 대선 끝난 그 직후에 바로 선언을 했어요. 이번의 당청 관계는 지난 두 번의 당청 관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로 당청이 손 놓고 가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꺼내던 그 공약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당이 먼저 지는 거다.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당청 관계는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안 된다. 미래를 보고 만약에 이 정권이 실패하면 당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면 책임 정치를 치면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로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해체한다든가 하면은 이 다음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당청 관계는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당청 관계는 절대적으로 이 찰떡 공조 속에 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제 선언을 하면서 제가
17개 시도당의 공로자를 네. 표창을 하면서 네. 그걸 계속 그렇게 강조. 계속 네. 네,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당원이 전폭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이제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의 당정 관계는 역대 어느 정당의 당정 관계 뭐 다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 새누리당 슬픈 일들이 정권에서도 많았죠. 본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새로운 면모를 보일 거다라는 거죠. 뭐 네.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약간 추가 파생된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개헌안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 원래 대통령을 뒷받침하던 정당이 모든 네. 입법을 하는데 네. 네. 그 입법이 적폐의 본질 아니냐. 네. 네. 이걸 이명박, 박근혜라는 대통령 개인 두 사람한테 몽땅 책임을 덮어 씌워놓고 네. 자기들은 거기서 책임의 자유로운 양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야, 이거야말로 우리 권순욱 기자님의 네. 그 일타 쌍피 전략이네요. 야, 그렇습니까?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네요. 어떤 측면에서 듣고 보니까. 일타 쌍피입니까? 네. 한번 그 돌을 던져서 네. 이명박근혜도 잡고 새누리당도 잡고 네. 꼼짝 못하네요. 그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걸 한번 똥볼을 차는 바람에 우리 권순욱 기자님한테 일타 쌍피로 당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거 책임 정치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렇게 칭찬받고 나니까 쑥스럽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대선 승리도 하고 네, 분위기도 네. 좋고 당 네. 지지율도 정말 사상 최초로 네, 네. 50% 벽을 네, 뚫고 네. 가기도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겼을 때 정당 혁신을 해야 된다 네, 네, 해가지고 네. 정당발전위원회 네, 네. 혁신안이 나왔는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셨어요. 네. 이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소식이 네, 뉴스가 네. 늦네. 네. 잘 탄생했어요. 네. 뭐 다 네. 확정이 의결이 다 된 네. 겁니까? 당무위원회 뭐 당무위원회에 의결하고- 남아 있지만 뭐 네. 이미 그 중요한 알맹이는 다 통과된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갈증이 심하잖아요. 네. 이게 개헌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권한이자 또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무를 안 한 채로 대통령께서 그 약속 지키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도로 네. 핀잔을 하면서 왜 대통령이 바람 잡느냐 먼저 네. 이렇게 의도가 보인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 소환제 개헌을 해주세요. 이렇게 대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죠 요새. 네. 근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는 네. 민심 여론을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우리 정당이 먼저 수렴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네. 또 당원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광장에서 추운 데에서 촛불 들고 나가서만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정당이 국민 세금 내서 움직이는 정당인데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면 정당이 그 광장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을 내드려야 되는 것이지. 추운데 광장에 나오세요가 아니라 정당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주세요. 그래서 당권 재민의 사상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고. 당권 재민.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당원들에게 기본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권한, 또 안을 낼 수 있는 발안권, 그 다음에 투표권, 그 다음에 소환권, 네. 이런 걸 당원의 주요 사권을 보장하고, 이걸 통해서 또 정당이라는 게 어떤 지역위원회의
틀에서만 갇혀서 활동할 필요가 없이 각 사회 조직에서 당원 자치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다라고 누가 때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불만이면은 내가 다니는 어떤 조직 안에서 자치회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길이 열린 네, 거죠. 네, 네. 그냥 뭐 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네.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단위에서 네. 나중에 이제 뭐 대의원, 그렇죠. 뭐 선출권을 갖고. 예. 전 당원 자치회가 가장 획기적인. 그게 알맹인데 그게 통과됐어요. 네. 네. 뭐 그럼 된 네. 거네요. 근데 이 정당발전위원회가 출범하던 시기에 네. 정말 온갖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게 네.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한테 유리한 틀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최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지금 저런 네. 거 아니냐. 이런 억측부터 시작해서 네, 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냥 깔끔하게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밝히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게 전혀 그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들이니까 네. 저는 개념치 않은 거죠. 그게 무슨 그 정말 그런 업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겠는데 떠들어라.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스스로 자명해질 때까지 두는 거예요. 빅픽처네. 어떠세요? 아니 근데 그 시기에 네. 소설이 정말 난무가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생각해봐라. 네. 벌써 5선을 하고 했던 분이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대선도 승리하고 탄핵도 이끌어내고 네. 지방선거 네. 이제 치러야 되고 인기도 있고 한데 네. 왜 뭐가 아쉬워서 서울시장을 나가냐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게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음모론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보면 우리 대표님 관련된 기사에 네. 그런 글 쓰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식별을 못하니까 그죠? 네. 네. 그거는 정신적인 생명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올해 과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정말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 네. 혁신성장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극화 해소 네. 이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초점을 네, 맞춰서 이제 당을 끌고 가실 건데 이와 동시에 어찌됐든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언론들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과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그 왜곡, 폄하, 심지어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의 네, 기사까지 네, 네. 남발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이게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 나가실지. 당은 이미 대응 체계를 네. 갖추자라고 지난주에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 그 이른바 매크로라고 어떤 기계 조작 방식의 네. 댓글 부대들이 움직이는 네. 그런 증거 비슷한 정황들이 보이고 네. 또 그걸로 이렇게 기사의 배열 순위가 바뀌고 네, 바뀌었죠. 네. 너무 힘듭니다. 네, 네. 저도 그거 틈틈이 하는데 네, 네. 처참해요. 네. 그 관계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당의 그 상위 의원님들 중심으로 네. 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그 시정할 방법을 강구하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그 SNS 상의 네. 허위 사실 유포, 예,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또 이 당이 네. 그 좀 대응을 좀 하도록 네.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도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그 UAE에 대한 그 네. 이명박 정권의 그 네. 비밀 군사 협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이명박 정권에서의 이 헌법 위반까지 그렇죠. 하면서 이 국가를 그 통째로 어떤 개인 비즈니스 하듯이 예. 네. 그 정말 이건 헌법을 완전히 네. 뭉개버린 사건이죠. 네, 네, 그거는. 네, 대사건이죠. 예. 상권 분립도 네, 뭐 네. 개념을 그냥 네. 진짜 날려버린 거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그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예. 쪽에서는 마치 이제 이런 무슨 이 임종석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 정권에 뭔가 뭐가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예.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그 언론을 향해서 네. 그 사과를 하고 네. 또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분명하게 요구를 했고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언론도 갈라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다행한 것은 국민들이 그런 것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넘어가질 않아요. 예. 근데 오늘도 갤럽 네, 네. 여론조사 보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랐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 사안에 관한 것도 그런 어디서 네. 잘못됐는지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네. 제가 기자 시절에 네. 대통령께서 언론과 진짜 언론의 잘못된 보도, 왜곡 네. 보도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훌륭해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언론한테 정말 할 말 하시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신데 네. 어떠세요? 우리 요즘 정치인들이 언론한테 너무 좀 다소곳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따라잡아서 네.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네. 그렇게 뭐 언론이 됐든 아니면 뭐 의정활동 영역이 됐든 이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정보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제가 이제 어차피 우리 당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네. 대해서도 신속하게 예. 의원들이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이게 상호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서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인 준비를. 네. 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송 작가님, 그 많은 옷이 다 어디서 나는지 보니까 한 번도 옷이 중복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진짜 부자야? 엄청 부자죠. 대단한 부자 납셨다. 소품이라도 대충 사볼까? 모니터 앞순이한테는 또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니까. 응? 오소리? 이름 대박. 오소리 에코퍼? 올겨울은 광화문 추위가 아닌 각자의 추억을 만드느라 코가 빨개지겠죠. 동물로부터 잔인하게 털을 얻지 않아도 인간은 이미 고품질의 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털 빠짐이 적고 촉감이 부들부들하며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는 고퀄리티 에코퍼 원단을 가지고 오소리 에코퍼를 제작하였습니다. 대박. 가격도 착해. 이름도 마음에 든다. 오소리 에코퍼. 와, 색깔은 또 뭐 이렇게 많아. 브라운 예쁘네. 딥블루도 예쁘다. 와. 어머, 호피무늬. 우리 마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거 선물 포장도 해주네. 여기는 북마크 당첨이다. 쇼핑몰이 로타리 82? 로타리 82, 로타리 82. 응? 이건 뭐야? 가족 모두가 문꿀 오소리입니다. 헐. 대구에서 쇼분영 하시면서 상품명에 오소리. 와, 진짜 한 문꿀 하신다. 문꿀이라면 무조건 즐겨찾기 각이네. 오케이, 즐겨 찾아드리겠어. 로타리 82. ROTARY82.com. 로타리 82. 검색창에 로터리 아니고 로타리 82. 정책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특히 네. 요 며칠 네, 보고 네. 받으셨겠지만 네, 네. 최저임금 인상 문제 가지고 언론의 그 국민들과 우리 정부와 당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네, 기사가 네. 정말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강하게 맞받아치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이 약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집권하고 난 후에 들어요. 네. 집권하고 난 후는 뭐 어차피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 중심 세력도 당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의 좋은 인적 자원들이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또 앞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당의 사무처나 의원실이나 조금 해이해져 있어요. 긴장감은 좀 네.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도도 아주 빠르고 한편 적폐청산, 한편 국정과제 수행이 양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여러 일을 맡기도 하고 이렇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새해 들어서는 좀 다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선거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네. 일이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 해이해진 자세를 좀 다잡아야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당직자 원내 조회도 주관하면서 이제 그런 기조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조만간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소집을 해서 새해에 새로운 자세를 좀 가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든든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제는 조금 한물 간 것 같은데 이 남북 대화 지금 재개되고 나서 이게 막 색깔론이 또 나오고 좀 이제는 잘 통하지는 않지만 나오고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 시기와 지금의 조금 환경이 달라진 현재 시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쪽 그 자유한국당 뭐 지지자들이 과거에 뭐 색깔론 같은 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조금 일부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우리 현 노무현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정부와 어떤 걸 계승하고 또 어떤 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차이를 좀 두고 가야 될지 뭐 그런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불행했던 것은 우리가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전략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햇볕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이 현재의 남북 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그것의 기본 정신은 공존이단 말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걸. 이 공존의 정신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누구와의 미스매치냐? 미국 정권 담당자와 미스매치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구사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이해를 못한 거죠, 전혀. 하나의 그 잔소리 정도로 알아들은 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은 잔소리 정도로.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 오바마 정권의 그런 대북 인내 전략, 무시 전략 이것도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사실은 전략적 무시거든요. 방치거든요. 방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는 상태에서 북한은 계속 관심을 끌기 위한 진도를 나가버린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제어하기 어려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버린 거죠. 우리도 손 놓고 있었고. 우리는 손 놓았다기보다는 정권의 지지자, 그 정권의, 그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의 지지자를 향한 그런 전략 구사만 한 거지. 남북 문제를 바라본 전략 구사가 아니고 내부용으로 지지자용으로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시 전략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었을 수 있었던 시기에 미국 정부가 그것을 100% 이해를 못했다 하는 불행함이 있는 것이고 다행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의 정권은 공화당 정권이지만 또 전통 공화당 정권하고 좀 달라요. 조금 다르죠. 약간 제3지대 정권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색한 존재라고. 기존의 공화당하고는 약간 다르단 이질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예. 대통령은 기성 정치를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네. 이렇게 경원시한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어떤 독자적인 전략 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변화구가 심한 거예요. 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네. 한 번은 관여했다가 또 한 번은 네. 발을 빼고 또 때린다고도 했다가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건데 다행히 그 변화무쌍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내다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 당신은 지독하게도 변화무쌍해서 저 변화구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관망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앞에 다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편으로는 문재인 특보가 가서 네. 미국을 대화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미국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네. 대화 없이는 외교적 해결 없이는 이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는 그런 이 제야의 주류 그 여론을 네.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거와 또 전혀 다르게 북한을 세게 압박하면서 네. 북한이 당분간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거다. 트럼프하고 코드를 좀 맞추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제재와 압박이다. 그리고 제재 압박을 국제사회가 다 공조해달라. 네.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처음에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상 밖이었을 겁니다. 예상 밖인데. 근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내다보고 제재와 압박을 통한 변화를 같이 나간 거죠. 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런 물밑 작업을 사실은 문재인 특보가 아주 잘 해놓은 것이죠. 그런 밑밥을 많이 깔아놓은 네.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네. 큰 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한미 동맹의 그 균열 없는 이 공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투트랙으로 그냥 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제가 사실 잘 보이지 않았던 네. 그림이 조금 네, 네. 눈에 윤곽이 들어오는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설 연휴가 지나면 네.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시작되고 네, 네.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당 차원에서 실무기획단에서 지금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네.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 프로그램이 당헌 당규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대로 이제 그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우리 지지자들은 한편으로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높은 지지율이 혹시 독이 될까 그런 걱정. 네, 네. 예. 그러나 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지지율에 자만하면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 제 잔소리가 가장 심할 겁니다. 네. 당 안에서. 네.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대표님 좀 쉬시죠. 일벌레시. 네. 그래서 정말 질문 주신 것처럼 내부에서 이런 긴장이 해이해지거나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쉼 없이 달려온 격정의 20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 약간 풀어주고 또 다시 또 확 좀 군기를 다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추미애 네. 대표님 약간 개인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그나저나 참 네. 이니 굿즈 아니 이니 굿즈가 아니죠. 그냥 굿즈 우리 네, 당 네. 굿즈 네, 네. 이야기가 SNS에서 많이 보이던데 네, 네. 평창 올림픽용 네, 패딩이라든지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돼가요? 원래는 당원의 요구도 네. 있고 또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당이 또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당이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네. 허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거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선거법 진짜. 그래서 선거법이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표시하거나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도안, 글자 이런 걸 박아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그 노란 잠바도 못 입게 했었잖아요. 네.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네. 노란 잠바가 열린우리당을 네. 뭐 상징한다 네. 해가지고 노란 잠바도 못 입게 네, 하고 네. 그런 식이면 지금 사실 파란 잠바를 못 입게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당이 주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예. 그냥 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각종 발랄한 아이디어로 그냥 각자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데요. 네. 이거 선거법을 한번 전면적으로 네. 그 21세기 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네. 그런 쪽으로 전면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선거법? 그 청와대 청원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근데 법률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을. 여론상의 여론을. 압박. 네.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그 선거법 네. TF 한번 해가지고 네.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싹 정리를 네. 한번 해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청와대 청원도 좀 올리고 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압박도 좀 해서 네. 선관위 차원에서 네. 새로운 입법안을 네. 좀 네. 제출하게끔. 그런 건 오히려 네. 그 장려해야 될 정당 문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정당 생활이 좀 더 네. 신나고 즐거워질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님은 사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다 보니까 그때 특집 에피소드에서 들으셨겠지만 네. 한때 정말 미워했거든요. 탄핵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정말 나름 파란만장한 네. 그 굴곡진 정치 네, 인생의 네. 한 페이지가 이제 네.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장 좌절감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 어떤 성취감을 느꼈던 지점, 네, 일종의 성공과 좌절. 네. 그 좌절은 역시 그때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아지지 않았으면 그것도 네. 저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그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잘못 밉보였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네. 우선 그 제 안에 있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건 어떤 원인과 결과 작용 반작용인데 그게 원인과 결과를 저는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한 과도한 분노도 좋지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며칠 전에 햇볕 정책이 철학적으로 김대중의 정책이지만 그걸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몸소 실천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분이 있었어요. 소떼를 물고 방북을 했던 정주영 회장님. 예. 네. 그래서 그 소떼를 물고 방북을 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 회장님, 소를 몰고 가시죠. 원래 회장님이 네. 돼지를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그게 네. 아니고 회장님, 소를 몰고 가십시오.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 계셨어요. 예, 누구세요? 이름을 밝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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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대상선의 예. 김윤규 회장, 김윤규 회장. 김윤규 회장님. 네. 그분이 나중에 현대아산 회장 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이 며칠 전에 금강산 개성 개발에 대한 네. 그런 그 대단한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50년 약정의 토지 사용
그 네. 증서를 가지고 계셔요. 네. 아직 안 끝났어. 예, 계약 기간 아직 뭐 2052년까지. 예, 아직 한참 남았네요. 예. 그거 보면 참 울컥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집요하게 김정일을 설득한 결과였다. 그 의심 많은 김정일을 우리를 믿고 이런 한번 사업을 해보시면 남북이 다 좋은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예. 그랬더니 나한테 경제를 가르쳐 달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경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한 결과 그런 강원도와 또 개성에 이 장기 그 예, 임대 계약, 사용 계약, 예. 토지 사용 계약서를 준 것이다. 네. 근데 그게 중단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이 한이 많겠어요. 또 한편 또 이분은 또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정권 교체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또 새로운 움이 트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맥이 한번 끊어졌거든 사실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그 김정일이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못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김정일을 설득시켰던 것이고 그게 햇볕 정책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선민후공, 후정, 선민후정. 네. 민간이 먼저 하고 나중에 정부가 보장한다. 네. 그래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한다였는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 그 사업의 영속성이 끊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멈칫하니까 그때 아마 아주 어떤 심대한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저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저도 당을 지켜야 되겠다 제 결기를 세운 것이지만 당을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분노로 삑사리가 나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저는 말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지킨 당이 이런 헛발질을 했으니 그건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그걸 이제 제가 책임을 따다시피 거의 보인 거예요. 보인 거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아주 이제 세게 때려 맞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 회한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럼 뭐 저희 그 네. 대표님 네. 특집 에피소드에서 네. 네. 사실 어느 정도 정리는 네. 네. 뭐 다 됐고 네. 네. 저도 그때 그 탄핵에 동참한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지나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또 한 고비 넘고 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예. 좀 그러면서 그 성취감, 이제 좀 예.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죠. 네. 네. 가장 성취감 느꼈던. 성취감은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2017년, 네. 네, 정말 국민이 위대했고 그 위대한 국민과 같이 간다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참 행복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국민을 만약에 뜻이 다르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내가 그 많은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설득 못 시켜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불행해지는 예, 것이죠. 불행해지죠. 예. 그러니까 뭐 나를 밟고 가라 뭐 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행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면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네. 또 그 국민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뭐 제가 뭐 다른 정치인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지만 이런 민심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신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통로, 예, 수단, 방법 어떤 방식으로? 아니 다른 특이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네. 많이 있지는 않지만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냥 마음을 비우고 저의 위주가 아니라 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약간 달관. 네. 예, 달관한 것 같은. 사실 그 자기를, 네. 나를 비운다는 게 네. 말은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는 적이 많습니다. 적이 많아서 사실, 이번 인터뷰 네. 성사 과정에서도 아마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리고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네. 그냥, 아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 탁 내려놓고, 그냥 가니까 편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대표님을 지켜보면서, 사실 정치라는 게 정당도 하나의 네, 네. 무리인 거고, 네. 결국은 뜻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표님이 약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는데 약간 외로운 돛담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본인 그 대표님 스스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세요? 어떤 쓸쓸함, 외로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어요? 예? 어, 아, 그래요? 관심법을 쓰시나 보다. 아, 그런 걸 좀 느끼실 때가 있군요. 네, 네. 예. 좀, 네. 그게 이제 쭉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간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요지부동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두려고 하고, 그럽디다. 그러면 이제, 굳이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네. 나중에 가면, 시간 지나면 알겠지. 이제 그렇게 다 털어버리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 타협도 안 해. 또 눈도 깜짝이 주지도 않아. 반응이 없어 이러니까. 설렁탕도 안 사줘. 예. 그래요. 참. 아휴. 아니 제가 사실 느껴져요 그냥. 네, 예, 네. 최고위원회 이렇게 회의 주재하실 네, 때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그냥 좀 외로워 보여요. 어허. 옆에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네. 대표님 취임하신 이후에 네. 그 뭐 청와대와의 네, 네. 어떤 갈등설이라든지 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갈등설, 뭐 서울시장 출마설도 거기에 비하면 뭐 장가지인 거고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익명의 중진 의원 입을 네, 통해서 네, 네. 뭐 리더십 부족하고 네, 네.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쉽게 얘기해서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대표를 변호해주는 정치인이 없었어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외롭겠다. 고 느낀 그러니까 그냥 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어떤 뉴스의 흐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 네. 믿고 가시는 거죠? 네. 원래 2018년 네. 지방선거 있습니다. 네. 원래 목표는 지방선거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임기가 또 8월에 끝납니다. 정치인 추미애의 목표 무엇이 있을까요? 목표는 사실 뭐 목표 그러면 보통은 자리에 대한 그 목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인터뷰가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자리에 대한 건 빼놓고 네. 저는 좀 그 욕심이 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민주당을 갖고 온 분들이에요. 네. 네. 민주당을 만드신 분들. 저기 그렇죠? 맨 앞에 신익희 네, 선생, 해공 해공 신익희. 신익희 선생, 네, 그다음 네. 윤보선 네. 대통령님, 네. 장면 총리,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네. 노무현 네. 대통령, 예. 그리고 여기 문재인 대통령.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일관되게 한 자리에 있었죠. 네. 당명이 바뀌고 많이 했지만 네. 한번 제가
정치인으로 호적을 만들었으면 이 호적은 안 바꾼다. 네. 이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네. 아니면 제가 정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냥 정권을 한번 잡았다 놓치고 뭐 이걸 반복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없다 하는 정도로 네. 현대사에 대한 걸맞는 책임감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 네. 그게 이제 100년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틀을 잡았다. 언제? 제가 있던 이 시기에 네. 잡았다. 그렇게 한번 평가되고 싶은데 민주당 역사에 네, 그렇게 네. 기록이 되는 네, 네, 네. 2016년, 17년, 18년 네, 이때 네. 민주당 대표였던 네.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런 네. 결과를 만들어냈다. 네, 네. 거. 네. 저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그 무엇이 될 것이냐 네.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표님의 어떤 그 목표가 그런 답변이 아니신가. 자, 시간이 바쁘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쉽겠지만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내기 싫지만.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당원들, 네. 지지자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당원 14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당원 중에는 민주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 어떤 그 동지적 결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한번 당을 다잡아서 반드시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이기도 하고 또 당원이 돼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당원 150만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것은 이 현대 정당사에도 대한민국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처음 그런 일을 해낸 거거든요. 순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덕분에. 그래서 이 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체가 되고 무엇이 주권 재민이고 당권 재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추미애 대표님 말씀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표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당당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든든하게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당원 지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